설쌈 짓돈 10만 원과 11억 원의 빚. 그것이 황금 같은 내 남편과 그 가족들이 설날 전날 저에게 남겨준 전부였습니다. 제 피와 땀으로 마련한 돈으로 남편과 그의 내연녀가 일본으로 희희낙낙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서울의 중심, 값비싼 거실에서 박스 테이프를 뜯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설날 전날 오후의 고요한 침묵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부엌 문틀에 등을 기댄 채 산더미처럼 쌓인 짐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남편, 박민준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값비싼 발열 레이와 명품 브랜드의 구스다운 패딩을 거대한 캐리어에 차곡차곡 채워넣고 있었습니다. 올해 그의 가족이 선택한 설 여행지는 일본이었습니다. 서연아, 내 보조 배터리 어디 뒀는지 좀 봐줘. 민주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옷에 주름을 펴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TV 선반 옆 작은 서랍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젯밤부터 거기 있었잖아. 거긴 날씨가 아주 춥대. 어머님이랑 형님, 아주버님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잘 챙겨드려. 노인과 아이들은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민주는 건성으로 하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다발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0,000원짜리 10장 빳빳했지만 캐리어 안명품들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초라한 액수였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어려워서 자재상가도 손님이 뜸했어. 이거 10만 원이야. 이걸로 명절세. 혼자 집에 있는데 뭐 먹을 게 얼마나 되겠어. 고양이들 간식이나 좀 사고 조상님들께 차례나 잘 지내드려. 내가 어머님이랑 식구들 모시고 가는 건 다 효도하려고 가는 거니까. 당신도 이해심 있는 사람이면 투정 부리지 마. 5년 내내 들어온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민준의 목소리. 저는 그 돈다발을 보며 속에서 씁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친척들 앞에서 자신이 집안의 기둥이고 저는 그저 얼굴이 좀 반반해서 자기가 걷어준 별 볼 일 없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네, 알았어요. 어머님하고 식구들 잘 모시고 다녀오세요. 집은 제가 알아서 잘 챙길게요.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민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치 부하 직원을 칭찬하듯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시댁 식구들의 태국, 홍콩 여행 경비를 전부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은 애도 못 낳는 여자라는 냉대와 비아냥뿐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딸 하나 서면 새해 첫날부터 재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내가 새로 사온 비싼 고양이들 집에 아무도 없으면 누가 돌봐. 돈 아깝게. 민주는 현관문을 나서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문 뒤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종로의 저택에서 열흘간의 설 연휴를 버티라고 준 돈이 고작 10만 원. 이 어처구니 없는 모욕이 제게 남은 마지막 인내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제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해결해주지 못하니까요. 제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었고 제 것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님을 모시러 공항으로 떠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기도 전에 철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가 형님 박민호와 아주버님 최지은 그리고 시누이 박민아와 조카 둘을 이끌고 마치 폭풍처럼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흙 묻은 신발 그대로 거실의 새하얀 카펫 위를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미나야, 이 쓰레기들 좀 부엌에 갖다 버리고 먹을 거 있으면 좀 내와라. 오는 길에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시어머니는 쩌렁쩌렁하게 명령을 내리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마치 이 집의 주인인 양손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아주버님 지은 씨는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입을 삐죽였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팔자가 좋네. 명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고양이랑 놀기만 하면 되니 일본 여행 가는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기나 해요? 그나저나 결혼한 지 5년인데 배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우리 집안은 장손을 기다리다 눈이 빠지겠어. 저는 팔짱을 낀 채 눈앞의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형님 민호와 아이들은 냉장고를 뒤지다 주스병을 쏟아 원목바닥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시누이 미나는 제 침실에 멋대로 들어가 고가의 향수를 꺼내 뿌려보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우아했던 제 집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는 방금 떠났는데 다들 공항으로 바로 가시지 그러셨어요? 비행기 시간 늦겠어요. 저는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듯 예의 바르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흥!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놈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더니 여권 가방을 놓고 갔지 뭐야.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 잠깐 기다리랬더니 온 집안을 제 집처럼 뒤집어 놓은 겁니다. 넌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 표정이 그 모양이야? 이 내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너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 돈으로 여행 좀 가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이러니 하늘이 자식을 안 주지. 시어머니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들은 이 집의 모든 돈이 민준에게서 나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집의 전기세부터 수도세, 심지어 형님네 아이들 학원비와 시어머니의 보약값까지 모두 제 지갑에서 나간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자재상가는 이미 오래전에 적자로 돌아선 껍데기뿐인 사업체였습니다. 다들 편히 계세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저는 더 이상 말다툼하기 싫어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로 형님의 호탕한 웃음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시어머니의 고함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그들은 제가 거래처에 선물하려고 준비해둔 최고급 한가 세트를 꺼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포장지를 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렸습니다. 순간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집에서 제가 이방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인내가 차가운 전류가 되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바깥의 혼돈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들이 제 자존심을 짓밟도록 허락하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택시가 떠나는 소리가 들리고 집안에는 무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방에서 나오자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진짜 전쟁터였습니다. 과자 부스러기, 사용한 휴지, 먹다 남은 음식물들이 거실부터 부엌까지 널려 있었습니다. 제가 아끼는 고양이들은 겁에 질려 찬장 밑에 숨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청소는 뒤로 미뤘습니다. 저는 복도에 있는 커다란 거울로 다가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32살의 성공한 커리어 우먼.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이라는 허울을 위해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설날 전날 받은 것은 10만 원과 모욕뿐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들어 청소 및 보안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만에 기술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모든 도어록을 최신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기존 데이터는 전부 삭제해주세요. 저는 간결하게 지시했습니다. 일이 끝나자 저는 민준이 태블릿 PC를 가져가는 바람에 집에 두고 간 그의 노트북을 들었습니다. 그는 IT 기기에 익숙하지 않았고 간단한 비밀번호만 걸어두면 모든 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재무이사인 제게 그의 비밀번호를 푸는 것은 초등학생의 수학 문제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15분 후 노트북 화면이 켜지며 어지러운 파일들로 가득한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인터넷 검색 기록부터 최근 이메일까지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2026 설날이라는 평범한 이름의 파일을 발견했을 때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민주는 웬만해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공을 들이는 일이라면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파일을 열자 이번 일본 여행 경비가 정리된 엑셀 시트가 나타났습니다. 총합계 금액을 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열흘간의 여행에 1억 원. 적자투성이인 가계 수입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가 이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그의 클라우드에 백업된 사진 폴더를 파고들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손이 떨려왔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역겨움 때문이었습니다. 가족 사진 폴더 옆에는 다른 비밀번호로 잠긴 숨겨진 폴더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 폴더에 접근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수백 장의 사진. 민준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지방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했던 장소에서 서로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사진도 있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태국과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설날마다 저를 버려두고 가족여행을 떠났던 바로 그 시기에 그 여자는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지난 5년, 저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와 함께 살았던 겁니다. 저는 그의 또 다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자금줄, 한낱 장기판의 졸에 불과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힘이 솟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섣달그저밤을 새워 민준의 노트북에 담긴 비밀을 한꺼풀씩 벗겨냈습니다. 남산타워 쪽에서 새해를 알리는 불꽃놀이 소리가 들려올 때쯤 저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모두 출력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된 금융사기였습니다. 2026 설날 파일에서 8명의 전자항공권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형님 부부, 시누이, 조카, 둘, 그리고 마지막 이름이 제 심장을 택게 했습니다. 김유리. 아침에 민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카들 데리고 가서 견문 좀 넓혀주려고. 하지만 조카들의 이름은 비행기 탑승 명단에 없었습니다. 대신 김유리라는 여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부터 시댁 식구 모두가 이 사기극에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유리의 존재를 알면서 수년간 저를 속여왔던 겁니다. 민준의 온라인 뱅킹 거래 내역을 확인하자 제가 전혀 몰랐던 차명 계좌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간 수억 원의 돈이 김유리라는 이름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체 메모는 집 구매 자금, 아들 학비, 아들 선물, 민준에게 아들이 있다니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에게 애 못 낳는 여자라고 온갖 구박을 하던 그와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민준에게도 검사를 받자고 수차례 말했지만 그는 남자의 자존심을 짓밟는 치욕이라며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때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를 찍은 사진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박지후 3살.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준은 아이의 친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는 무서운 냉정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유리라는 여자를 예뻐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유리는 가문의 공신이었고 저는 돈 버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산담보대출 계약서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담보물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이 종로의 고택,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제 서명은 정교하게 위조되었지만 자세히 보면 부자연스럽게 떨리는 필체가 보였습니다. 민주는 누군가와 결탁하여 이 집을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았던 겁니다. 그 6억 원은 곧장 시어머니의 계좌로 들어갔고 그 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외곽에 별장을 사기 위해 모아두었던 부부, 공동 명의의 적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억 원이 들어있어야 할 통장의 잔액은 고작 몇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일본으로 떠나기 불과 이틀 전에 전액이 인출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여행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빚더미에 앉히기 전 대규모 재산 빼돌리기를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여행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유리를 이 집에 데리고 들어와 이혼 서류와 빚더미를 제게 안겨주고 저를 내쫓을 계획이었을 겁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가 섣달그전 밤에 텅 빈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치자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습니다. 민준아, 당신 가족은 상대를 잘못 골랐어. 저는 허공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우는 나약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재무 전문가였고 배신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줄 것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도시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저는 보안이 연결된 다른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유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시아버지의 제삿날, 시어머니가 한 여자를 데려와 시골 먼 친척의 딸인데 서울에 일자리를 구하러 왔으니 민준이에게 좀 도와주라고 소개했었습니다. 그때 유리는 순하고 말수가 적어 보여 친척이라기에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녀에게 헌옷 몇 벌과 용돈까지 쥐어주었습니다. 그 친척 동생이 제 등 뒤에 가장 아픈 비수를 꽂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공개로 설정된 유리의 SNS를 해킹해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고급 호텔에서 체크인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제가 사준 돈으로 샀을 법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행복이라는 이름의 앨범에는 시어머니가 포동포동한 남자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미소였습니다.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늘 저희 모자를 사랑해주시는 할머님 감사해요. 아빠가 빨리 일 정리하고 우리 세 식구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며느리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일본 여행에서 민준이 비즈니스 클래스와 5성급 호텔에 돈을 쓴 이유는 제 눈을 피해 먼 곳에서 유리를 집안에 공식적으로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준의 클라우드 백업 영상 중 작년 5월 연휴에 시골 본가에서 모두 모여 전골을 먹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형님 민호가 잔을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 민준이 둘째 아들 곧 보게 된 거 축하한다. 유리 씨는 정말 애를 잘 낳네. 누구랑은 다르게 말이야. 모두가 박장대소했고 민준은 자랑스럽다는 듯 유리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이들의 위선은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민준은 매일 집에 돌아와 일에 지친 남편 연기를 하고 가짜 빚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제 돈을 뜯어갔습니다. 심지어 임신에 좋다며 한약을 지어다 주는 척까지 했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 약은 제 건강을 해치는 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곧바로 민준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은행의 관리자로 있는 옛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 저 서연이에요. 종로 12번지 주택담보대출 서류에 서명 위조 및 사기 혐의가 있는 것 같아요. 해당 자산 관련 모든 거래를 즉시 동결해주세요. 이어서 대학 시절부터 절친이자 현재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의 대표인 친구 윤지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설날 아침부터 웬일이야? 무슨 급한 일 있어? 지수의 잠결 섞인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수야, 네 도움이 필요해. 나 이혼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 것을 모두 되찾고 배신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서류 위조, 외도, 재산 은닉에 대한 증거는 모두 확보했어. 수학이 넘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지수의 목소리가 강단 있게 변했습니다. 알았어, 서연아. 진정하고 기다려. 연휴 끝나자마자 만나는 거야. 그들이 손 쓸 틈도 없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자. 너는 강한 아이야.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설날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민준의 가족에게는 이것이 제 돈으로 누리는 마지막 호화로운 명절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치며 싸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숫자와 법, 그리고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 이 막장 드라마를 끝낼 것입니다. 설 연휴 둘째 날, 서울은 낯설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쓰시던 서재에 앉았습니다. 묵직한 나무 냄새와 옛 추억이 깃든 공간. 제 앞에는 이제 회사의 딱딱한 재무보고서가 아닌 한 가족의 운명을 결정지을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 사본을 스탠드 불빛 아래에 비춰보았습니다. 이 3층짜리 상가 주택은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유일한 딸인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이었습니다. 2년 전 민준이 옥상 누수공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다고 달콤하게 속삭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을 믿고 아무 의심 없이 원본을 건네주었습니다. 돋보기로 마지막 장의 직인과 서명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경제계약서를 수없이 다뤄본 저는 즉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인주의 색이 평소보다 약간 더 선명했고 특히 제 서명, 민준이 아무리 똑같이 따라 쓰려고 노력했어도
불안에 떠는 자의 필체는 재무이사의 단호하고 깔끔한 서명을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등기부 등본은 정교한 위조품이었습니다. 원본은 민준이 몰래 빼돌려 사설은행에 6억 원을 대출받는 데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사설탐정 강태호가 새벽에 이메일로 보내온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민준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은행원을 가장한 사채업자로 보였습니다. 저는 친구인 지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보내준 자료들 밤새 검토했어.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 박민주는 네 서명을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대출 담당 직원과 짜고 법망을 피했어. 그 집은 내 단독 명의잖아. 원칙적으로 네가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담보계약은 성립될 수 없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다른 여자를 내 대역으로 내세웠겠지. 그 직원만 매수하면 사람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야. 지수야,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준비해줘. 하지만 아직 제출하지 마. 그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어야 해. 뭘 더 하려는 건데? 저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동백꽃 잎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일본에서 내 피 같은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있어. 나는 이번 여행을 그의 인생 최악의 악몽으로 만들어줄 거야. 우선 연휴가 끝나는 대로 구청에 가서 이 집에 대한 모든 거래를 중지시키는 절차부터 밟아줘. 전화를 끊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집 담보대출 6억 원, 사라진 적금 5억 원, 총 11억 원. 이 돈이면 민준과 그의 가족이 다른 나라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마지막 뼈골까지 발라먹으려다 너무 큰 욕심을 부렸습니다. 저는 금고를 열어 민준이 설 전날 밤에 두고 간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 푼돈을 보며 씁쓸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만 원으로 11억 원과 종로의 건물을 바꾸려 하다니. 민준, 당신은 아내를 너무 얕봤어. 숫자만 아는 여자는 자기 재산을 지킬 줄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틀렸어. 나는 숫자와 함께 살기 때문에 상실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야. 설 연휴 셋째 날 맑은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일정대로라면 오늘 민준의 가족은 도쿄를 떠나 오사카로 이동할 날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의 뱅킹 앱을 열어 부부 공동 계좌에 로그인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는 누구라도 경악할 만했습니다. 25만 원. 5년간 모은 5억 원이 그들이 출국하기 바로 전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전액이 시어머니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고 내용은 아들의 효도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곧바로 유리를 포함한 여러 개의 다른 계좌로 쪼개져 나갔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생강차를 들고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야근을 밥 먹듯 하고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쿄타워가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족 모두가 저녁 식사를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제가 작년 생신 선물로 드린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옆에는 유리가 다정하게 음식을 집어주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기 음식이 비싸긴 한데 돈값은 하는구나. 민준이가 큰 계약을 터뜨렸다니 마음껏 쓰라고 하더구나. 너는 집에서 고양이들이나 잘 돌보고 쓸데없이 돈 쓸 생각일랑 마라. 애 못 낳는 여자는 집이나 잘 지켜야지. 저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 되세요. 집안일은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저는 제가 VIP 고객으로 있는 글로벌 은행의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민준에게 생활비 카드로 발급해 주었던 모든 보조카드를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그가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 명의의 법인 제휴 가족카드 역시 사용 권한을 즉시 차단해달라고 했습니다. VIP 가족카드는 카드 소유주인 제가 언제든지 사전 통보 없이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일본은 저녁 8시. 그들은 아마
호화로운 저녁 식사값을 치르거나 쇼핑몰에서 명품 쇼핑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민준 일행을 비밀리에 미행하고 있는 강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강탐정님, 이제 2단계 계획을 시작해주세요. 시어머니와 유리가 쇼핑하는 모습을 선명하게 찍어서 보내주세요. 특히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지금 10m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금 에르메스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꽤 비싼 가방을 고르신 것 같네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껏 고르시라고 하세요. 결제할 때 그분 표정을 꼭 영상으로 남겨주시고요. 공동 계좌에 사라진 돈은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모든 것을 되찾게 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돈만 되찾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재무 전문가를 배신하면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들이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곧 겪게 될 수치심은 제가 받아야 할 이자였습니다. 설 연휴 넷째 날, 저는 지수를 종로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수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두툼한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아, 네가 보내준 자금 흐름을 전부 분석했어. 박민준과 시어머니는 단순한 재산 은닉이 아니야.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오사카에 있는 유령 회사를 통해 투자 이민을 준비하는 등 자금 세탁 정황이 포착됐어. 그들이 일본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저는 씁쓸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결국 외국으로 도망치려 했던 거군. 그래서 형님네 식구들까지 전부 데리고 간 거였어. 내 돈으로 말이야.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네가 이렇게 빨리 알아챌 줄은 몰랐겠지. 지금 서류 위조에 대한 고소장은 완비됐어. 외도와 혼외자 증거는 공증사무소에서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처리했고 내 서명만 있으면 연휴 끝나자마자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지수야.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너무 시시해. 나는 그와 그의 가족 모두를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고 싶어. 그들이 지난 5년간 나에게 했던 것처럼 빚에 쪼들리고 멸시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느끼게 해줄 거야. 난 훨씬 더 큰 덫을 준비했어. 설마 그 주택 재개발 보상금 계획을 쓰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보행자 거리 및 문화공간 확장 계획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물론 아직 서류상 계획일 뿐이고 실행되려면 한참 멀었지. 나는 이 계획이 확정되었고 보상금이 30억 원에 달한다는 가짜 소문을 퍼뜨릴 거야. 지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들이 일본에 있는데 어떻게 믿게 하려고? 저는 보조 휴대전화를 꺼내 보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의 탐욕은 그 어떤 이성보다 강해. 강탐정에게 부탁해서 구청 지적과 공무원 행세를 하는 사람을 섭외해뒀어. 그가 시어머니에게 이 비밀 정보를 흘려줄 거야. 그녀는 이걸 민준이 몰래 보상금을 독차지할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겠지. 지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그들의 탐욕을 공격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 하지만 자칫하면 역으로 사기죄에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 걱정 마. 나는 그들의 돈을 뺏는 게 아니야. 그들 스스로 탐욕 때문에 빚의 함정에 빠지도록 만들 뿐이야. 지금 민주는 공동 계좌도 내 카드도 막혔어. 곧 일본에서 돈이 떨어질 거야. 그때 30억 보상금 소식은 그들이 모든 것을 걸고 잡으려 할 동아줄이 될 거야. 지수는 경외와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나 변호사 생활 오래 했지만 너처럼 침착하고 단호한 사람은 처음 봐. 넌 배신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 같아. 저는 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사람이 막다른 길에 몰리면 장군이 되는 법을 배우게 돼. 나는 단지 재산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야.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예와 그들에게 기만당한 내 5년의 청춘을 위해 싸우는 거야. 만남이 끝나고 저는 지수를 배웅한 뒤 홀로 고즈넉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설날 노래가 울려 퍼졌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완벽하게 짜인 재무계획만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첫 번째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 것이었습니다. 설 연휴 5째 날 도쿄에는 강추위가 몰아쳤습니다. 강탐정의 망원 렌즈를 통해
긴자에 번화한 쇼핑과 한복판에 있는 민준의 가족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급 보석상 앞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옆에서 유리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며 아양을 떨고 있었습니다. 형님 부부는 양손 가득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탐정이 보안 메신저로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사모님, 큰 거래를 하려는 모양입니다. 박민준이 사모님께서 발급해준 블랙카드를 꺼내 시어머니의 목걸이 값을 계산하려 합니다. 한화로 5천만 원 상당입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답장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두 번째 긁는 순간에 맞춰서 알려주세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서 카드를 받아들었을 때 그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국에 돌아가 동네방네 자랑할 생각에 얼굴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1분, 2분이 지나자 직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일본어로 무언가 말하더니 카드를 다시 긁었습니다. 여전히 결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하려 했지만 제가 이미 그의 데이터 로밍까지 차단해 두었기 때문에 뱅킹 앱에 접속할 수 없었습니다. 강탐정이 그 광경을 짧은 영상으로 보내왔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짧은 영어로 직원에게 필사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인내심을 잃고 고급 매장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왜 안 되는 거야? 우리 아들 카드에 수억 원이 들었는데 당신들 장사 이따위로 할 거야?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쏠리자 민주는 더욱 창피해했습니다. 그는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모든 카드는 포스기 화면에 발행은행의 요청으로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라는 차가운 메시지만을 띄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소란에 보안 요원까지 다가오자 민주는 황급히 가족들을 이끌고 가게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강탐정은 그들이 호텔로 돌아가는 것까지 미행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크게 다투고 있습니다. 박민준이 사모님께 계속 전화를 거는 것 같은데 아직 가족들에게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실토할 용기는 없는 모양입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계속 감시해주세요. 오늘 밤 시어머니에게 특별한 손님이 전화를 걸 겁니다.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해주세요. 그 특별한 손님은 바로 제가 섭외한 국토부 공무원을 연기할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시간으로 밤 11시 온 가족이 카드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 전화는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강탐정의 녹음 장치를 통해 종로의 집이 30억 원에 보상된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떨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기자는 교묘하게 이 특별 보상권을 차지하려면 서류 작업을 위한 급행료가 즉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시어머니는 왜 공무원이 설 연휴 밤에 전화를 하는지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30억이라는 숫자와 종로의 건물주가 될 미래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형님 민호를 방으로 불러 민준 몰래 급전을 빌려 한국으로 송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30억 보상금을 혼자 독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사냥감은 스스로 제 목에 올가미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관공서 업무가 시작된 첫날 저는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한 통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김유리의 전화였습니다. 카드가 막히고 보상금 소식을 들은 후 민준의 가족 내부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탐정을 통해 가상 계정으로 유리에게 몇 가지 정보를 흘렸습니다. 민준의 진짜 재정 상태, 그리고 그의 불임 진단서였습니다. 오전 10시 일본에서 걸려온 낯선 번호가 제 휴대전화에 떴습니다. 이서연 씨 맞으시죠? 저 유리예요. 저는 사교적인 동생에게 말하듯 평온한 목소리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유리 씨, 일본 여행은 즐거워요?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깊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당신이 다 알고 있다는 거 알아요. 민주 씨 카드, 당신이 막은 거 맞죠?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저는 의자에 편안히 등을 기댔습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냥 내 것을 되찾을 뿐이지.
그런데 유리 씨, 당신 옆에 있는 그 남자가 정말 당신 모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유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준 씨는 날 사랑해요. 우리에겐 아이도 있다고요. 그는 당신과 이혼하고 나와 결혼할 거예요. 집 보상금도 어머님께서 우리 모자에게 절반을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리 씨, 참 순진하네요. 지난 5년간 내가 왜 아이를 못 가졌는지 알아요? 내가 못 낳는 게 아니라 당신 옆에 있는 박민준이 선천성 무정자증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의 체면을 생각해서 입 다물고 있었던 것 뿐인데 방금 내가 보낸 메시지에 첨부된 진단서 직접 확인해봐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민준의 노트북에서 확보한 유전자 검사 결과 사진을 연달아 보냈습니다. 민준과 박지후라는 아이의 친자 관계 확률은 0%. 민준은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리 역시 돈줄이 필요했고요. 둘은 더 큰 거짓말 위해서 서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더 날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민준은 사채업자들의 돈을 세탁하기 위한 유령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몇몇 중요한 계약서에 명의자로 올려놨더군요. 민준이 감옥에 가면 그 빚을 떠안을 다음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시어머니가 지우가 친손자가 아니란 걸 알고도 당신을 구해줄 것 같아요? 유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준 씨가 그냥 서명만 하라고 해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을 살려달라고? 당신은 내 남편을 빼앗고 내 돈으로 3년간 호의호식했어. 하지만 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야. 협력의 가치를 알지. 만약 당신이 내 변호사에게 박민준의 서류 위조와 불법 자금 이체에 대한 모든 증거를 넘겨준다면 고소 명단에서 당신 이름을 빼는 걸 고려해보지.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은 1시간 주겠어. 내가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말이야. 전화를 끊으며 저는 중요한 고비를 넘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유리는 이 사기극의 가장 약한 골이었습니다. 부와 사랑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자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제 발로 옛 연인을 물어뜯을 것이었습니다. 박민준의 가족이라는 배는 침몰하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밟고 올라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은 머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와의 통화 이후 유리는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제 이메일로 압축 파일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리는 민준이 서명하라고 했던 모든 계약서 사본, 몰래 찍어둔 서류 사진, 그리고 민준과 시어머니가 제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의논하는 대화 녹음 파일까지 전부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오사카에 있는 유령회사의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민준은 유리를 법인 대표로 내세우고 한국의 건설자재 투자금으로 위장한 사채 자금을 회사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회사가 수사를 받게 되면 유리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유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 씨, 제가 가진 건 전부 보냈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에겐 어린 아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민준 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모자를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리 씨, 이 게임에서 무지한 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당신은 이미 내 신뢰를 한번 배신했어. 그러니 날 완전히 믿게 하려면 계속 그들 곁에 머물면서 아무 일 없는 척해요.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행동은 내 탐정이 감시할 거야. 만약 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릴 생각이라면 결과는 각오해야 할 거야.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이제 우리 모자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민준 씨는 카드가 막혀서 미쳐 날뛰고 있고 시어머님은 보상금 때문에 몰래 한국으로 계속 전화를 걸고 있어요. 제가 쇼핑한 물건값을 내주지 못하게 되자 다들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배신은 이익으로 시작해서 이익으로 끝나는 법입니다. 그 무렵 강탐정으로부터 민준의 가족이 호텔비를 내지 못해 도쿄 외곽의 허름한 여관으로 쫓겨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비상금으로 챙겨온 얼마 안 되는 현금은 겨우 끼니를 해결할 정도였습니다. 자칭
회장님과 허영심 많은 시어머니가 비좁은 방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광경. 그것은 제가 공들여 연출한 값비싼 코미디였습니다. 연휴 넷째 날, 저는 그들의 가장 큰 약점, 즉 시어머니와 형님의 끝없는 탐욕을 향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계획 전문가인 옛 동료에게 부탁해 시청 고위 간부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종로 주택의 보상금 서류에 은행 측의 이해 제기가 들어와 문제가 생겼지만 만약 우선 처리 비용으로 2억 원을 내면 시어머니 단독 명의로 서류를 처리해 30억 원 전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에서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저 30억을 차지하면 더 이상 민준에게 의지할 필요도, 애 못 낳는 며느리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큰아들 민호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민호야, 지금 민준이가 운이 다 했나 보다. 카드도 막히고 돈줄이 막혔어.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그 30억 은행에 뺏기거나 서연이 그년이 알고 나눠달라고 할 거다. 우리라도 살 길을 찾아야지. 민호는 돈은 좋아하지만 일하기는 싫어하는 위인이었습니다. 30억이라는 말에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 근데 2억 원을 지금 어디서 구해요? 제 돈도 이번 여행에 다 썼단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네가 아는 시골 사채업자들한테 전화해. 종로에 있는 집 보상받는다고 하고 한국 돌아가면 이자 두둑이 쳐서 갚겠다고 해. 우리 집이 종로에 집도 있고 민준이가 사장인데 당연히 빌려줄 거다. 그날 오후 민호는 지역 사채업자들에게 연락해 거액의 이자를 약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장어머니의 위신으로 보증을 서자 그들은 쉽게 2억 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합법적인 중개인을 통해 미리 준비해둔 차명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호는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 돈이 자신들이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목을 조여올 고금리 사채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들은 허황된 부자의 꿈에 취해 불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 거래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내부 균열은 상상 이상으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귀국날이 다가오자 도쿄의 가족 분위기는 극도로 살벌해졌습니다. 민주는 카드 잠금을 풀지 못해 미쳐가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형님 부부는 그의 등 뒤에서 끊임없이 수군거렸습니다. 귀국 전날 민주는 우연히 아주버님이 보상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벌개져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형님 저 몰래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보상금이에요? 그 집은 제가 이미 담보로 잡혔다고요.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랐지만 이내 특유의 뻔뻔함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네가 담보를 잡아? 네가 이 어미를 속이고 혼자 다 해먹으려고 했어? 똑똑히 들어. 그 집은 서연이네 조상 땅이지만 네가 걔 남편이니 당연히 우리 집안 거야. 내가 이미 다 손 써놨으니 30억은 내 이름으로 나올 거다. 너는 네 카드 문제나 해결해.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사기당하신 거예요. 지금 무슨 30억 보상금이 나와요. 제가 서류 위조해서 6억 대출받은 것 때문에 은행에서 저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버님이 비웃었습니다. 겁주지 마 임마. 시청 간부님이 직접 전화하셨고 서류 접수증도 다 받았어. 네가 어머니 돈 뺏길까 봐 거짓말하는 거지. 형이 이미 2억 원이나 빌려서 처리했으니 이제 와서 딴소리 하지 마. 가족들은 싸구려 여관방에서 서로에게 날을 세우고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민준에게 아내한테 카드나 정지당하는 무능한 놈이라고 욕했고 민준은 민호에게 사기나 당하는 멍청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리는 제가 미리 설치를 부탁한 몰래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붕괴의 과정을 저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 그들은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가짜 이익 앞에 서자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귀국 당일 그들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여관 주인은 체크아웃 전에 방값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는 온 주머니를 뒤졌지만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여관에 붙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도쿄 한복판에서 한국의 사장님 가족이 돈이 없어 경멸의 눈초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국말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굴욕감에 몸서리치던 민주는 결국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열흘 내내 기다려온 전화였습니다. 서연아, 제발 좀 도와줘. 여기서 카드에 문제가 좀 생겨서 급하게 500만 원만 보내줘. 반값 내고 비행기 표 끊어야 해. 집에 가면 다 설명할게.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벨이 10번쯤 울린 뒤에야 받았습니다. 어머, 민준 씨,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가족여행은 즐거우세요? 당신이 준 10만 원, 아직도 다 못 썼는데 제가 어디서 500만 원이 나겠어요. 민준은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야. 어머니가 붙잡혀 계시고 형님이랑 조카들도 굶고 있어. 이번 한 번만 살려줘.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살려달라고요? 어머니께 30억 보상금 받은 걸로 내라고 하세요. 아니면 유리 씨한테 당신이 3년간 붙여준 돈으로 내라고 하시든가. 당신, 내가 아직도 당신한테 속는 바보인 줄 알아? 이 집 등기부 등본은 어디 있어? 내 적금 5억 원은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히 100만 원 보내줄게. 당신들을 구하려는 게 아니야. 온 가족이 가장 싼 비행기 표라도 사서 돌아올 돈은 있어야지. 나는 당신이 돌아와서 당신이 저지른 죄값을 직접 치르길 바라거든? 도망칠 생각은 마. 내 변호사가 이미 출국금지 신청해뒀으니까 8명의 가족에게 100만 원. 그것은 굶주림보다 더 큰 모욕이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산 명품 시계와 가방, 심지어 입고 있던 비싼 외투까지 팔아서 겨우 저가 항공사의 이코노미석 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로 시작된 호화로운 여행은 처절한 굴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민준의 가족은 나리타 공항에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여행객이 아니라 남루한 옷차림과 왓한 얼굴의 난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주 목걸이도 아주버님의 명품 가방도 모두 도쿄의 전당포에 맡겨졌습니다. 유리는 그들과 거리를 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신호를 받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그녀를 달래려 하자 유리는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은 비겁한 사기꾼이야. 당신이 불임이면서 내가 낳은 지우가 당신 아들이 아니라고 나를 나쁜 여자로 만들었어. 당신은 그저 당신 빚을 막아줄 방패막이로 우리 모자를 이용한 거야.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유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어떻게 그걸?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유리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뭐라고? 지후가 내 친손자가 아니라고? 이 천하에 죽일년이 감히 우리 집안을 통째로 속여? 국제공항은 순식간에 그들 가족의 싸움터로 변했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들이 출동해 그들을 뜯어 말려야 했습니다. 민준이 불임이라는 사실은 장손을 그토록 원했던 시어머니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핏줄도 아닌 아이에게 돈과 정성을 쏟았고 이제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2억 원의 사채 빚까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형을, 내연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공한 남편, 효자 아들, 자상한 아버지 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서 저는 지수 변호사, 강탐정과 함께 종로경찰서에 마지막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위조, 재산 사기, 불법 자금, 이체에 관한 모든 자료가 접수되었습니다.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 전광판을 통해 도쿄발 비행기가 곧 착륙한다는 안내를 보았습니다. 그 비행기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심판대로 이끄는 수송선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특별한 환영식을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저택이 아닌 그들이 내던진 인격과 자존심에 걸맞은 장소에서 말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오후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민준이 휴대전화를 켜자 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미리 연습한 대로 목이 메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어떡해요? 우리 다 망했어요.
집에 사람들이 와서 빨간 딱지를 붙여놨어요. 당신이 무슨 빚을 졌다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방금 보상금 사기당해서 마지막 남은 비상금 1,000만 원까지 다 날렸어요. 무서워서 친구 집에 숨어 있어요. 집에 못 가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형님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민준의 거친 숨소리와 시어머니의 수근거림이 들렸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뭐? 마지막 1,000만 원까지 날렸다고? 그럼 30억 보상금은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다 해결됐다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전화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그놈들한테 2억이나 보냈는데 서류 다 끝났다고 했단 말이다. 저는 계속해서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어머님, 그거 다 사기였어요. 지금은 전화도 안 받아요. 방금 경찰이 민준 씨 서류 위조했다고 찾아왔었어요. 제가 남은 돈 1,000만 원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잃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집도 잠겼고 짐들은 아마 다 쓰레기장에 버려졌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공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부부는 그 자리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2억 원의 사채 빚과 30억 보상금의 꿈이 한꺼번에 사라지자 서로를 원망하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얼굴에 가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제가 5년간 겪었던 상처에 대한 치료제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짜 희망을 심어준 뒤 가장 약해진 순간에 그것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민준의 가족은 공항 밖으로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차도, 집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공항 보도블록에 주저앉아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다. 네가 바람만 안 피우고 사기만 안 쳤어도 우리 집이 이 꼴이 되지는 않았어. 이제 2억 빚은 어떡할 거야. 그놈들이 우리 가족 다 죽일 거야. 형님, 민호도 민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개자식아, 네가 사장이라고 돈 많다고 해서 믿고 돈까지 빌렸는데 이제 어떡할 거냐고. 멀리서 유리는 아이를 안고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와 합의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때 쓰레기 수거차가 지나가며 악취를 풍겼습니다. 민주는 제 통화 내용을 떠올리고는 미친 듯이 오토바이를 잡아탔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푼돈을 쥐어주며 제가 짐을 버렸을 거라 짐작되는 남양주의 쓰레기 매립지로 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남은 가족들도 혹시나 값 나가는 물건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 하는 희망에 버스를 타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호화로운 일본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쓰레기 매립지에 도착했을 때 산더미처럼 쌓인 폐기물 더미 속에서 익숙한 여행 가방들이 널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금반지 상자를 외치며 쓰레기 더미로 뛰어들었고 온 가족이 악취와 오물을 무릅쓰고 미친 듯이 짐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은 것은 너덜너덜해진 옷가지 뿐이었습니다. 모든 귀중품은 제가 이미 그들이 쓴 돈의 일부로 회수한 뒤였습니다. 그때 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 차의 헤드라이트가 그들의 지저분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준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얼음장 같은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악독하다고? 당신이 내 서명을 위조해서 부모님의 집을 담보 잡은 것보다? 당신이 우리 부부의 적금 5억을 빼돌려 내연녀와 가족들을 먹여 살린 것보다? 이 쓰레기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내가 더 악독해? 잘 봐. 이게 바로 내 돈이 없을 때 당신 가족의 진짜 모습이야. 탐욕스럽고 비열한 것들. 시어머니가 울며 제게 기어왔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날 좀 살려줘. 사채업자들이 민호파를 자른다고 협박해. 네가 돈 많으니까 2억만 갚아줘. 앞으로는 널 친딸처럼 대할게. 저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더러 애 못 낳는 돈 버는 기계라면서요. 이제 와서 친딸이요. 너무 늦었어요. 그 2억은 어머님과 큰아드님이 허황된 꿈을 꾸다 빌린 돈이에요. 제가 그 탐욕의 빚을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문신을 한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민호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민호를 끌고 가려 할 때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들이 순식간에 현장을 포위했습니다. 종로경찰서입니다. 박민준 씨, 김영숙 씨,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곧바로 제압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나머지 가족들도 공범 혐의로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지수 변호사가 민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이 아내의 대역을 내세워 담보계약을 공증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당신을 도운 은행 직원도 오늘 오후에 체포됐습니다. 최소 15년형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민준은 유리를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유리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희 모자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유리는 경멸의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니면 시어머니를 속여 돈을 뜯어낼 후계자가 필요했던 거겠지. 난 이미 유전자 검사 결과를 다 알고 있어. 이 아이는 당신과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내 아이를 당신 같은 범죄자 가족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증언하는 거야? 진실의 채찍은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인간성의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장 한복판에서 온 가족과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새로 옮긴 사무실에서 잔잔한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효가 된 담보계약서는 취소되었고 저는 부모님의 집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빼돌려졌던 5억 원도 시어머니의 시골 재산을 압류하여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형님 민호는 2억 원의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돈, 명예, 자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새로 작성한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가정폭력과 결혼사기 피해 여성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는 데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이혼 절차 모두 끝났어. 너 이제 완벽한 자유야. 새로운 인생 축하한다. 고마워, 지수야. 네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재무 전문가로서의 냉정함이 없었다면 난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더 이상 저는 순종적인 아내도 기생충들을 위한 ATM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운명의 주인 이서연이었습니다. 과거는 그들의 감옥문 뒤로 닫혔고 제 앞에는 드넓은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길고 긴 폭풍이 지나고 마침내 제 인생에도 눈부신 아침이 밝았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거울 속에 저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혹독한 시련을 주지만 결국에는 가장 푸른 하늘을 돌려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노년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